조용훈의 영지순례. 오대산. 도래하는 오대산바의 중흥기. 월정사에 머물렀을 때 탄호 때문에 오대산과 월정사는 도사들의 살롱이 되었다. 불교의 화엄에 정통했던 고승이면서 유교, 도교를 비롯한 음양 오행에 해박했던 탄호 덕분에 전국 도사들이 놀러왔다. 탄호는 이 도사들에게 후이 대접하였다. 탄호가 남긴 예언, 일본 열도는 물에 가라앉는다. 후천개벽이 되면 여자 상위가 된다. 한국이 세계적 문화주도국이 된다 같은 예언들은 정력파들과의 교류에서 얻은 영감일 수도 있다. 불교계의 고승이면서 유교, 도교에 해박했던 탄호가 있었기에 오대산은 풍성했다. 자기 것만 최고고 다른 건 별것 없다고 천시하는 게 일반인데 반해 탄호의 월정사 가풍은 바다처럼 포용적이다. 자장률사 이래 5만의 보살이 상주한다고 믿어온 오대산은 하남 탄호를 거쳐 근래에 운세가 열렸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면서 고속철이 오대산역을 통과한다. 서울 청량리역에서 1시간 10분이면 간다. 땅에도 맛집이 있다. 호남의 불교 성지 백양산 운무남. 승려가 되면 뭐가 좋을까? 전국의 좋은 곳에서 한철 또는 몇 년씩 살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산마다 암자마다 기운이 다르다. 풍광이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땅 기운이 다르다. 한국선원의 수불스님은 27세 무렵에 한소식을 했다. 불가에서 말하는 한소식을 하면 마음이 이완된 상태로 접어든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긴장을 몸에 익힌다. 문제는 릴렉스 이완이다. 긴장을 풀라 하지만 말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다. 긴장을 푸는 과정이 돛 닦는 과정이다. 이완이 되면 막힌 경락이 다 열린다. 막힌 것이 오래가면 병으로 간다. 이완이 되면 막혀있던 나디들이 열린다. 경락이 열리면 땅의 기운이 몸으로 느껴진다. 엊그제 소벨 스님에게 명당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외국에도 기운이 강한 명당들이 있습니까? 남인도에 갔을 때 특이한 사원이 있었죠. 스리랑감이라는 힌두교 사원인데 강의 하류 지점인 삼각주에 위치했죠. 7겹의 성벽이 둘러싼 사원이었죠. 가장 가운데 있는 7번째 장소는 황금 지붕이 있고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했죠. 사원의 지킴이가 나를 들어가게 해주었어요. 중이니까 7번째 방에 들여놓는 순간 발바닥으로부터 기운이 쑥 들어오더군요. 용천으로 뭉클하면서 기운이 들어왔죠. 종아리를 거쳐 하반신으로 오는 땅 기운은 이때 처음 느꼈죠. 무등산, 조계산, 모후산, 백운산, 명산들은 운무남으로 도열하고 있다. 국내에서 백양사 운무남은 어떻습니까? 운무남은 모든 수자들이 한철쯤은 공부하고 싶어하는 곳이죠. 역대 내노라는 선지식들이 한 번씩 거쳐간 곳이 여기입니다. 전남 장성군에 있는 백양산은 절 뒤쪽에 약간 흰색을 띤 암벽이 서 있는데 이 암벽을 백각봉이라고 한다. 멀리서 보면 커다란 백각이 앉아있는 모습이다. 사람을 압도하는 백각이다. 상권들이 말하는 호남 정맥의 끝자락이다. 끝자락에 명당이 많다. 백양사 뒤쪽 산길로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가면 운무남이 나온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기 좋은 이름난 수행도로 북쪽에서는 금강산 마하연을 남쪽에서는 백양사 운무남을 꼽았다. 운무남은 해발 500m 위치에 있다. 풍수를 살펴보자. 바닥은 안반이다. 안반이니까 기운이 세게 올라온다. 공부터는 안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 운무남 바로 뒤에 솟은 봉우리는 상왕봉이다. 코끼리는 불교적 장명이다. 이 상왕봉에서 좌우 양쪽으로 청룡 백호가 갈라져 나온다. 좌청룡은 기린봉을 거쳐 백학봉으로 떨어진다. 백학봉이 바위 봉우리니까 청룡이 아주 강한 편이다. 좌청룡이 남자에 해당하고 양의 기운에 해당하니까 바위 암벽으로 내려간 점도 이치에 맞는다. 우백호는 부드러운 육산이다. 사자봉을 거쳐 도지봉으로 내려갔다. 도지봉은 바위가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육산이다. 좌청룡의 백학봉과는 음양의 관계이다. 한쪽이 강하면 한쪽은 안아주는 게 맞다. 도지봉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내려간 곳이 백양사의 극락전이다. 운무남에 머물렀던 수행자들이 찬탄했던 대목은 암자 앞으로 펼쳐진 풍경이다. 옥교하다는 감탄이 나오는 풍광을 지니고 있다. 저 앞으로 광조의 무등산이 보이고 왼쪽으로 순천의 조계산, 화순의 모후산, 그 옆으로 광양 백운산의 바구리봉이 보인다. 호남의 명산들이 도열해 있다. 이처럼 봉우리들이 멀리 도열해 있는 광경을 가리켜 군신봉조라고 평한다. 고려시대 각진 국사를 필두로 수많은 도인들이 여기를 거쳤다. 조선시대에는 호남에서 부처의 화신이라는 진목대세가 수도했고 담양이 고향이었던 소요 태능선사, 용성선사가 인연이 깊다. 고한말 강정기에는 학명선사, 마남선사, 금타화상, 전강선사, 서홍대화상, 청화스님 등이 수도했다. 청화스님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일본 해군에 끌려왔다. 경남 진해에서 해군 훈련을 받던 중 해방이 되었다. 진해에서 고향인 전남 무안으로 돌아온 청화는 청운고등공민학교를 세웠다. 사람들은 청화를 이사장 스님이라고 했다. 해방 이후 사회적으로 좌우익 충돌이 심했다. 그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던 중 집안 형님이 출가하여 운무남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 인연으로 운무남에 들렸다가 스님이 됐다. 당시 수도하던 스님들이 젊은 속인이 오니까 좀 앉아 있어 봐라 하고 했다. 정화는 4시간을 앉아 있었다. 그러자 머리 깎으라고 권유했을 것이다. 언젠가 토굴 생활은 어떠냐는 한 거사의 물음에 청화는 이렇게 답했다. 바람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신묘한 음악이 흐릅니다.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너지 설설 끓는 그곳에서 신을 설득하다. 오봉산 주사암. 오봉산의 정상은 바위로 되어 있다. 바위 모습이 투구 형태이다.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의 주사암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신라시대 한 도인이 이곳에서 신중산매를 얻고 말하기를 적어도 궁녀가 아니면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귀신의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궁녀를 훔쳐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돌려보내곤 하였다. 궁녀가 두려워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임금은 궁녀가 가서 자는 곳에 붉은 암석에서 나온 물감인 주사로 표시하게 하고 군사를 풀어 그곳을 찾게 하였다. 수색 끝에 이곳에 도착해 보니 붉은 주사의 흔적이 바위 문에 찍혀 있고 늙은 도인이 앉아 있었다. 임금은
그의 요사스러운 행위를 미워하여 죽이려 하였으나 그 도인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조문을 외우니 수만의 신중이 나타나 골짜기에 늘어섰다. 군사들이 물러섰다. 임금은 그가 도인임을 알고 국사로 삼았다. 이후 절 이름을 주사함이라고 하였다. 이 전설을 읽으면서 주사함을 가봐야겠다고 했다. 하늘에서 신중이 내려왔다는 이적이 흥미를 끌었다. 신통력을 가능하게 한 주술이라는 것, 도인이 공녀를 좋아했다는 부분이 듣기 재미있었다. 도인이라면 색계를 지키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다. 주술을 연마함으로써 신중을 불러일으킬 만한 터는 어떤 터인가? 주술을 외운다고 누구나 신통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술을 외워 효험을 볼 수 있는 터가 정해져 있다. 문제는 입주 조건, 터가 주는 파워에 달려 있다. 주사함 터에는 1000몇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신중이 머무를까? 이런 터는 보통 사람과 가는 게 아니다. 천안이 열린 도인하고 가야 한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법계 연기라고 한다. 법계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짐작해 보기 위해서는 도인과 함께해야 한다. 나는 팔봉 선생과 같이 갔다. 그분이 말했다. 이 법당 안에 신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도들이 기도를 하면 신장으로 받는 영험이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 신장이 있었는가? 적어도 수천 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재개화된 종교가 없던 원시시대부터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만 년 전에 돌을 닦은 고단자가 육체를 벗은 다음에 이 터에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터의 바위 형태가 투구바위로 되어 있으니 그 투구바위의 에너지에 맞는 정신세계의 존재가 있을 겁니다. 과연 신라시대에 하늘의 신종을 불러 임금의 군사를 제압했다는 전설이 이해가 된다. 신종, 신병은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에너지다. 이들이 거처하기에 적합한 터가 주사함이다. 일반 평지에서 신종을 모으기는 적합지 않다. 문제는 이 신종을 부리는 파워다. 전설에는 주술로 돼 있다. 주술은 무엇이냐? 신을 설득하는 소리다. 소리 자체는 파워가 있다. 같은 사운드를 반복하면 파장이 공간을 타고 전체로 퍼진다. 신라시대 존재했던 신인종이 바로 주술을 전문적으로 연마해서 신종을 부리는 특기가 있었다. 신라의 명랑법사가 간포 앞바다에서 당나라 수군을 물속에 수장시켰다는 주술이 신인종의 주술이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주술의 힘이 비중을 차지했다. 현대에선 믿지 않는다. 주술은 아프리카 부두교에나 남아있는 미신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려 때만 하더라도 불교 사찰에는 주술만을 전문적으로 연마한 주금사가 있었다.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은 주금사를 동원했다. 주술의 전통은 고대로부터 신라로 이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주술 전통의 유적지 가운데 하나가 주사함이다. 이 암자의 법당에는 아직도 신장이 머무르고 있으니 효험이 마르지 않았다. 신라시대라고 해봐야 1500년 전밖에 안 된다. 수십만의 정신세계 역사에 비추어 보면 1500년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사함에서 또 주목할 곳은 마당바위다. 법당 앞의 계단을 통해 오른쪽으로 가니 평평한 바위가 보인다. 해발이 높으니 주변 전망이 트인다. 주사함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6시였는데 서쪽의 석양빛이 마당바위에 비치니 앉아서 좌선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같이 간 일행 여러 명이
마당 바위에 앉아보니 바위 기운이 보통이 아니다. 마당 바위는 50m 높이의 바위 절벽 위에 위치한다. 오봉산은 신라 화랑들의 우정이 어려있다. 효소왕 때 화랑뜨고가 죽지랑과의 우정을 그리워한 모죽지랑가의 현장이다. 이 산에는 화랑 때부터 부산성이 있었다. 경주의 서쪽을 방어하는 군사 요충지였던 것이다. 경주의 동쪽을 방어해주는 산이 토암산이다. 동쪽에서는 왜구가 공격해 왔다. 그래서 토암산에는 석굴암을 조성해서 왜구를 견제하고 석굴암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동해의 간포 앞바다에는 문무왕 수중릉이 있는 대왕암이 포진한다. 서쪽은 백제로부터의 공격 루트이다.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 조암산이 있는 오봉산이고 부산성이었다. 유명한 여근곡도 오봉산 자락에 있다. 도로에서 자동차로 가다 여근곡을 보면 그 모습이 여근처럼 생겼다. 백제 군사들이 여근곡에 숨어 있다가 격퇴된 바 있다. 하늘의 신병을 불러들일 만한 더 주사함은 신화와 주술, 화랑의 역사가 어우러진 영지이다. 대성산 정취암,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절벽 위 암자. 인생은 대몽인가? 대몽에서 누가 먼저 깬단 말인가? 제갈공명도 유비에게 불려가기 전 용중에 있을 때 대몽 수선각이라는 화두를 품고 살았던 도사였다. 공명은 유비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수행을 그만두고 벼슬자리가 대단한 것이라고 여긴 것 같다. 소꿉장난 같은 벼슬자리를 벼슬이라고 맞다. 전쟁만 하다 병들었다. 공명은 대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인생이 꿈 같다는 사실을 인수분해했다. 몽환보영, 네 가지 상징으로 설명한 것이다. 인간은 평상시의 삶이 따지고 보면 대몽이지만 그 속에서 또 작은 꿈을 꾼다. 몽 중 몽이다. 가끔 경북 경주에 간다. 재담가의 입장에서 보면 경주는 뷔페 식당이다. 경주 곳곳에 이야깃거리가 있다. 원효대사와 요속공주 사이에 태어난 설총의 고분도 있다. 설총은 장군도 아니었지만 묘가 남아있다. 설총묘 근처에 아는 분의 집이 있다. 이 집에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눈이 불그스름한 하얀색의 여우가 꿈에 나타났다. 백여우가 나타나다니 꿈보다 해몽이 어렵다. 백여우 꿈을 꾸고 나서 이틀 있다가 경남 산청군 대성산에 있는 정취암에 갔다. 바위 위에 암자다. 암자를 지키는 다나 수완 스님과 절의 내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정취암에는 문가학이라는 도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가학이 백여우에게 둔갑술을 배웠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인근에 살았던 문가학이 정취암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정월 초하루가 되니 절에 있는 승려들이 요물을 피해서 피난을 갔다. 문가학만 절에 남아 요물을 잡기로 했다. 밤이 되자 예쁜 여자가 나타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지니 백여우였다. 문가학은 새끼줄로 술 취한 여우를 맸다. 여우가 깨어나서 나를 풀어주면 둔갑술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문가학은 여우를 풀어주고 비술책을 받아 둔갑술을 배우게 되었다. 둔갑술의 8장까지 배우고 9장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문가학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문가학을 데리러 왔다. 집에 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둔갑술 공부를 중단하고 정취암을 내려가 집으로 갔다. 별일 아니었다.
공부를 방해하는 마장에 걸렸던 것이다. 정취함에 올라가서 보니 여우는 사라졌다. 교과서인 비술책은 여우가 책바위 틈에 숨겨버렸고 백여우는 지금의 산신각 아래 동굴에 숨어버렸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책바위는 산신각 올라가는 계단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바위다. 문과학은 돈값술을 마스터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왔다. 그러나 신통은 있었다.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는 호풍환우의 주특기가 있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문과학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통력이 있다고 한다. 비를 내리게 해준 보상으로 태종으로부터 쌀과 옷을 하사받았다. 그러다가 영모 사건을 일으켜 사형을 당한다. 일설에는 문과학이 영모 과정에서 돈값술을 부렸지만 마지막 상투 부분이나 옷자락 끝 부분이 변하지 못하여 영모에 실패했다는 말도 있다. 문과학은 우리나라에 목과실을 가져온 문익점의 동생 아들이라고 한다. 문익점의 조카인 것이다. 문과학의 사건 이후 산청 지역의 문과학 집안이 곤욕을 치렀다. 정취함은 일찍부터 정취보살이 머무르는 도량이다. 관음보살과 함께 양대 보살 중 한 분이 정취보살이다. 우리나라의 관음도량은 많지만 정취도량은 정취한 분이다. 의상이 모신 보살이 관음과 정취다. 의상이 관음보살은 금강산 원통함에 모셨지만 정취보살은 대성산 정취함에 모셨다. 올해 공민왕 때는 개경왕실에 모셔져 있던 정취보살상이 이곳 정취사로 왔다. 왕실의 보물보살상이 정취사로 옮겨졌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정취함이 지닌 영험함도 작용했을 것이다. 현재 법당에 있는 정취보살상은 1714년에 다시 조성된 보살상이다. 정취함은 과거에 지금보다 큰 절이었다. 대성산의 바위 절벽 줄기를 따라 이곳저곳에 많은 암자와 수행처가 산재해 있었다. 100여 칸의 규모였다고 한다. 큰 건물은 들어설 수 없었지만 작은 수행처들은 수십 군데가 있었다. 1832년 화재로 암자들이 소실되고 현재의 절벽 정상 부위에만 복원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 규모로 불사가 이루어진 공덕은 주지인 소환스님 원력이다. 정취함에 가장 기가 센 곳에 산신각이 있다. 산신각 안에 들어가면 벽에 탱화가 없다. 벽에는 유리창이 설치돼 있고 너머로 돌로 만든 산신상이 보인다. 돌로 된 산신상 뒤에는 정취함에 전래되어 오던 산신 탱화가 배경으로 있다. 그런데 복제품 산신도가 특이하다. 복장과 얼굴이 단군 비슷하다. 양쪽 어깨에 놓여있는 나뭇잎이 그렇다. 머리 꼭대기에는 쌍투처럼 머리를 묶고 비녀를 꽂았다. 여타의 산신 할아버지와 다르다. 이 복제품 산신도를 보는 순간 우리나라 산신의 원형을 계승하고 있는 산신도라고 생각했다. 단군이 죽어 산신이 되었다 한다. 단군이 세월이 흐르면서 단골로 변했다. 단군이 무속신앙의 산신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정취함 산신도는 원래의 단군신앙 분위기를 간직했다. 지리산 일대에는 단군과 고대 한민족 신앙의 원형 흔적이 남아있다. 산청군 정취함도 이 신앙권에 포함된다. 단군의 원형을 간직한 산신도가 남아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단군, 정취보살, 여우숭배가 보존되어 있는 뿌리 깊은 영지이다. 도자들의 영빨 충전소, 계룡산 등우남.
등우남은 계룡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신기, 이것이 문제다. 21세기는 네오 샤머니즘의 시대이다. 자연에서 삶의 지혜와 영감을 구하는 것이 네오 샤머니즘이다. 그동안 내가 만나본 여러 분야의 대가들은 거의 신기가 있는 사람들이다. 살다 보면 갈림길에서 헤맨다. 신기 있는 자들은 판단을 잘한다. 직감이 발달한 사람들이다. 특히 기업을 대표하는 CEO들에게 신기가 있어야 한다. 이거 사기꾼 아닌가 판단해야 하는데 이 판단이 스펙만 가지고 안 된다. CEO들은 접신이 되어야 한다. 돈의 신과 접신이 되어야 한다. 자나깨나 돈 벌 연구를 해야 한다. 이 정도 되면 돈의 신과 접신이다. 자본주의는 그 주의 자체가 돈의 신과 접신 되기를 몰아붙이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계룡산의 등우남은 지기가 뻗치는 곳으로 정평이 난 장소다. 전국에서 기가 떨어진 샤먼들이 기를 보충하는 곳이다. 불교의 여러 고승대덕들도 여기에서 기운을 받아 깨달음을 받기도 했다. 물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듯이 천지의 기운을 누가 받아 쓰느냐가 문제다. 간장 종지가 받았으면 간장 종지가 되고 드럼통이 받았으면 드럼통이 된다. 등우남은 조계종 암자지만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기도터였다. 한반도의 수만 년 역사에서 놓고 보면 불교도 굴러온 돌이다. 불교 이전부터 민초들이 접신하던 장소였던 것이다. 요즘 보면 절이나 암자가 폐쇄된 곳에 기독교 기도원이나 수도원이 들어서는 경우도 있다. 모든 종교는 영빨이 생명이다. 우리는 영빨을 무당의 전유물로 생각했지만 영빨처럼 귀중한 게 없다. 등우남은 해발 720m에 자리 잡고 있다. 계룡산의 높은 곳이다. 남쪽에 있는 신원사에서 2시간 정도 올라가면 당도한다. 계룡산은 동쪽에 동학사, 서쪽에 갑사, 남쪽에 신원사가 있다. 북쪽은 절이 없고 도가들의 수련자들이 머물렀다. 우악도인 봉우 관태운홍이 있던 곳이 북쪽인 상신리 쪽이었다. 계룡산은 남쪽으로 바위맥이 흘러왔고 바위맥의 정상에 연천봉이 있다. 하늘과 맞닿았다는 말이다. 연천봉 밑에 등우남이 자리 잡고 있다. 등우남이 좋은 이유는 암자의 밑바닥과 주변의 봉우리가 바위로 되어 있고 앞산의 봉우리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다. 터가의 영험하려면 주변 봉우리들이 둘러싸줘야 한다. 사람도 주변에서 인정해야 한다. 등우남을 둘러싸고 있는 앞산의 봉우리를 보면 정면에 약간 오른쪽에 보이는 봉우리가 천황봉이다. 과거에는 상제봉이라 했다. 지금은 꼭대기에 레이더 시설이 있다. 천황봉 오른쪽에 머리봉이 있다. 연산 쪽에서 보면 사람 머리 같아 보인다고 해서 머리봉이다. 머리봉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산맥줄기에 국사봉이 있다. 국사가 되고 싶은 야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국사봉 언저리에서 많이 놀았다. 국사봉은 후천개벽에 온다는 예언을 주역의 이치로 설명했던 정력파가 숭배한 봉우리다. 강증산도 그렇고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다고 한 타노 스님도 국사봉의 정력파와 연결됐다. 다시 천왕봉을 보자. 천왕봉 왼쪽으로 평평한 바위 봉우리가 쌀개봉이다. 천왕봉에 레이더가 들어선 뒤로는 오히려 쌀개봉이 더 기운이 좋다. 쌀개봉 왼쪽으로 관음봉이 있고 관음봉 왼쪽으로 삼각형의 문필봉이 있다. 그러니 등우남에서 보면 왼쪽의 문필봉으로부터
관음봉, 쌀개봉, 천왕봉, 머리봉이 있는 것이다. 등우남이 자리 잡은 바닥의 에너지가 약한 것은 아니다. 해발 720m의 안반이다. 계룡산을 보면 산 전체가 통바위로 되어 있다. 기운이 강하다. 계룡산이 1000m가 안 되지만 내용물은 통바위산이라는 점에서 성산이다. 명상가이자 계룡산을 좋아하는 한바다 선생도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애리조나 세도나도 있지만 사실은 계룡산이 세도나보다 기운이 강합니다. 미국이 넓은 땅은 맞지만 그 밀도와 에너지에서 보면 한국이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등우남은 바로 머리 위에 연천봉에 정상이 있다. 암자뒤로 5분만 올라가면 연천봉 정상의 바위가 나온다. 정상의 안반이 영빨의 산실이다. 수많은 무당과 정감록을 신봉했던 도사들이 연천봉을 사랑했다. 실제 연천봉 정상 안반에 있으면 기운이 들어온다. 발끝부터 척추뼈를 타고 뒷덜미를 거쳐 머리를 돌아 코까지 내려오는 에너지를 느낀다. 연천봉 안반은 콘센트이다. 음력 보름 전후에는 수많은 무속인들이 연천봉 안반에 여기저기에 자리를 깔고 기도를 드린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도 한다. 21세기인 지금도 등우남과 연천봉이 건재한데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어떠했겠는가.